큐브 플로우 설치를 일주일간 진행을 했는데, 원래는 제 목표는 원래 카티브라는 오픈소스에 컨트리뷰트를 하는 거였는데, 뭔가 생각보다 좀 카티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냥 단순한 테스트 코드 짜는 이슈였어가지고, 그냥 좀 더 이걸 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 딱 나 여기에 컨트리뷰트 했다 하고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시간이 없었고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원래 저 1점 쿠버네티스가 목차여야 되는데 그 목차라고 그냥 생각하고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쿠버네티스부터 이제 큐플로, 그러니까 공식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 소개해 주신 분이 큐플로우 해서 일단 저는 큐플로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환경을 이제 AWS 스팟 인스턴스 썼는데 그거 어떻게 썼는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소개하면서 했던 고민들이나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 일단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를 저 밑에 플랜에스케일, never outgrow, run kubernetes anywhere라고 가져와 봤는데, 이게 좀 저희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봤는데, 이제 행성급 스케일은 이제 구글이 일주일에 이제 수십억 개의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고, 그다음에 never outgrow 이거 구글 번역기에 돌리니까 성장이 없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커지지 않는다? 약간 이런 의미로, 뭐 사용자 필요성이 커져도 쿠버네티스는 약간 넘어지지 않는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약간 유연성이랑 확장성을 좀 강조하는 의미였고, 그 다음에 run kubernetes anywhere, 어디서든 이제 쿠버네티스 돌리십시오. 온프레미스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 뭐 심지어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쿠버네티스를 간단히 소개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만약 저희에게 그 게임용 데스크탑이나 남은 노트북 또는 뭐 회사 맥북 이렇게 이런 남는 기기들이 뭐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쿠버네티스로 이렇게 이 기기들을 좀 더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오픈소스가 쿠버네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MySQL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데이터베이스인데, MySQL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뭔가의 서비스를 뭐 CPU는 25%만 쓰고 램은 2기가만 주세요. 근데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맥스로 50%까지 CPU로 50%까지 쓰게 해주시고 램도 6기가까지 좀 넉넉히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명령이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확인을 해서 적절한 곳에 이런 식으로 여기 쓰십시오 하고 배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요청이 폭주가 돼서 이제 MySQL이 CPU가 이렇게 점유율이 뭐 100%에 가까우면 이 서버는 죽어버리게 되는데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쓰는 이유기도 하고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얘가 부활을 시켜주거든요. 바로 이제 다음 MySQL을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요구 그대로 다시 한번 MySQL을 띄워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서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쿠버네티스에는 저희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 쿠버네티스 잘 몰랐어가지고 퍼시스턴트 볼륨 이런 걸 연결을 해서 이렇게 MySQL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이 데이터를 지킬 수 있다는 이런 좀 영구적인 저장소도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응용한다면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뭔가 학습 중에 뭔가 데이터를 학습이 뭔가 꺼져도 데이터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으로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그렇습니다. 쿠버네티스 설명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제가 열심히 설치했던 큐플로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치했던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큐플로우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들은 이제 파이프라인, 노트북, 대시보드, 그리고 오토ML,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 모델 학습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형진님이 비교해 주신 이제 K서브, 서빙하는 컴포넌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제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순서대로 저희가 모델 학습하고 그다음 앞에서 전처리도 설명해 주셨는데 전처리 다음에 학습해라, 그리고 예측해라, 그리고 인퍼런스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계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트북 환경입니다. 저희 이건 되게 전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사용자가 좀 GUI 환경으로 쉽게 이 환경을 생성해서 좀 더 쉽고 좀 효율적으로 연구 환경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 같았는데, 원래 저기에서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밑에처럼 떠야 되는데 저는 약간 커넥트 버튼 눌렀는데 근데 좀 눈치 없게 오류가 나서 저는 딱 여기서 멈췄고요.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오늘 이후에 좀 해결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컴포넌트, 센트럴 대시보드인데 이거는 그냥 예쁘게 GUI 환경으로 이 큐플로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었던 이 카티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옵티나를 사용을 뭔가 해보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안 해보셨다면 옵티나는 약간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 카티브랑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러닝 레이트나 에포 같은 거를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하나하나 약간 대입해보는 그런 성격이어서 좀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제 카티브에서 좀 자랑하는 건 우리는 이 큐플로우의 이런 좀 리소스 활용이랑 좀 이런 스케줄링을 통해서 더 이거를 병렬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큐플로우에서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모델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닝 오퍼레이터라는 컴포넌트인데, 보이시는 저 파이토치나 엑스지부스트, 텐서플로우 등등의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전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이거는 써봐야 저도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서빙, 이제 K서브인데요. 최종 마지막 컴포넌트입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큐플로우 컴포넌트인데 큐플로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큐플로우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이고요. 저 위에 보이시는 텐서플로우 모델이나 파이토치 다양한 모델들을 YM의 야물 파일로 이제 작성해서
서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네, 일단 K솔브의 장점은 패스트 API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스웨거가 그 API 독스 공짜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 서빙할 때 사실 저는 잘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인풋 형식이 되게 다양하고 또 아웃풋 형식도 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런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모델 메타데이터라는 곳에 인풋이랑 아웃풋에 스키마를 이제 명시를 함으로써 이걸 인터페이스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좀 인상 발표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건 이 인퍼런스 그래프인데, 모델을 하면서 전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앙상블을 할 때 앙상블을 하게 되면은 이거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서빙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인퍼런스 그래프라는 기능으로 앙상블을 해도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서빙할 수 있나 봐요. 이것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한다 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실습 환경을 진행을 했던 AWS 스팟 인스턴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여러분들 EC2 AWS EC2라는 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있는데, 일단 제가 EC2를 사용하고 싶었던 이유는, 처음에 로컬에서 하려고 했는데 제거 맥이 그 애플 실리콘 그 ARM 아키텍처여서 좀 지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느니 그냥 우분투 서버를 하나를 띄워서 실습하는 게 조금 더 정신적으로 좀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클라우드 환경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큐플로우가 좀 요구하는 스펙이 좀 높았습니다. CPU는 한 6코어 정도, 4코어 6코어 정도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램도 꽤 많이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스토리지도 50기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봤는데, 그래서 좀 제가 비싼 인스턴스가 필요했는데, 이 스팟 인스턴스는 이런 컴퓨터를 약간 입찰하는 그런 유형으로 기존의 가격에서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입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비싼 금액을 주고 누군가 사용을 한다면 내가 운영하던 서버를 뺏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꺼지면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유형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 무려 원래 한 만 얼마 낼 거 한 2,000원 만에 2,000원 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저 인스턴스 환경에서 설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큐플로우를 설치하면서 좀 했던 고민들이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 여기 보이시는 세 가지 아이콘은 컨테이너 런타임들인데요. 맨 왼쪽부터 미니큐브, 그 다음에 QADM, 그 다음에 K3S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이 가운데 거 QADM을 선택을 했는데요. 선택한 이유는 일단 얘는 뭔가 최소한의 기능만 제공을 하고, 앞에 나왔던 이런 미니큐브나 K3S는 조금 더 많은 기능을 더 제공을 하는 설치 도구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이해하는데 좀 더 아예 없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QADM을 가장 단순한 QADM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 큐브ADM에서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 런타임, 컨테이너 런타임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나가 또 고민이었는데요. 근데 일단 이 세 개 중에서 도커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 근데 도커가 이제 아쉽게도 쿠버네티스에서 더 이상 이제 공식적으로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지원을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컨테이너D나 이 크리오라고 하는 크리오에 비해서 좀 더 무겁고,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좀 더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서 일단 이 컨테이너D랑 크리오 둘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컨테이너D를 선택을 했고요. 이유는 똑같다고, 이름만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지원한다는 점만 다를 뿐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큐브플로우를 총 6번을 설치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맥에서 좀 지원하지 않는 이슈도 있었고, 좀 처음 계속 내렸다 킨 이유가 다 갑자기 그냥 파드들을 봤는데 계속 안 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용량을 제가 8기가로 처음에 잡아서 이미지를 풀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과금이 좀 무서워서 중간중간 인스턴스를 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6번 정도 설치를 해봤던 것 같고, 이게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다음에는 좀 자동화하는 거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만난 오류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PV, 그 영구적인 볼륨이라는 개념을 몰랐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연동하는데 좀 트러블 슈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 퍼미션 디나이에요. 그냥 이것도 생긴 이유는 왜 생겼는지 이유는 못 찾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결은 했고요. 그리고 이런 XSRF 에러 이런 보안 오류도 있었고, 저는 그냥 HT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이런 원래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런 오류도 있었어가지고 약간 가이드를 꼼꼼히 읽지 않아서 생긴 오류들이 있었는데 꼼꼼히 읽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자면 이제 일주일은 너무 짧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아직 이제 구현 실패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노트북 안 켜지는 그런 문제들이나 저는 단일 클러스터로 했는데 저희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쿠버네티스는 여러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좀 더 저는 단일로 써서 사실 이걸 제대로 뭔가 사용을 못했다고 생각해서 멀티노드로도 한번 구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저장소 저희 인공지능 개발하면서 데이터나 그런 것들 저장하는 거게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 MinIO라는 이 스토리지 서버 스토리지 컨테이너 위에서 동작을 하는데, 이거를 AWS 서비스인 S3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GPU 인스턴스도 연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서님이 이제 새벽에 한 2시간 반 동안 저에게 이런 것들 알려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저희 팀 경호님이 또 쿠버네티스 되게 잘하셔서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좀 혼자 했으면 이것도 못했을 텐데 좀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